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중요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본이 이 무역 협상을 미국과 타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 지금 협상을 타결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장 전에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결국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관세를 15%로 낮춰서 받게 되고 특히 자동차가 중요한데 자동차 관련해서도 역시 일본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25%가 아니라 15%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쨌든 깎아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고 일본 시장이 지금 출발을 했는데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가 2.3% 가까이 상승 출발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만약에 이런 관세 협상 비슷한 수준으로만 타결을 해도 한 번 더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 그 결과 따라서 좀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 시즌에서 여러 가지 관세 영향 이런 부분도 계산하시느냐고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맞물려 있는데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보면 에너지나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이익 전망치가 조금 상향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출이 좀 회복되는 국면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런 업종별 전략도 잘 새겨서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관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한 번 더 업사이드를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부담이 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일본 쪽에서는 오늘 좋은 소식이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1시간 정도 개장한 지 지났는데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요.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 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더 자세한 움직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관세 협상 관련 주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철강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15%의 상호 관세 협정을 체결했고요. 우리나라도 방미를 하면서 고위급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가이드라인에 받아서 오늘 이제 관세 협정을 잘 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방미를 하면 이 산업부 미국 상무부 러트릭 장관과 차와 또 철강 관련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또 철강 관련주들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간 관세로 많이 눌렸던 업종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자동차 현재 4.6%가량 상승하고 있고 기아가 5.6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련주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설비단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5% 넘게 급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그래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단 안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산 쪽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하락하면서 오늘 대형주단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심의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3%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1%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했던 먹는 비만약, 여기에 삼천당 제약이 시험에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비만약과 생체 실험 100% 동등한 생물학적
입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삼천당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비만 치료제 단 안에서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3%가량 하락하고 있고 케어젠도 2.54%가량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만 29%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제약 바이오 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알테오젠 0.5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HLB 0.1%가량 하락, 휴젤과 클래시스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미용 의료기기 단 안으로도 오늘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파마리서치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클래시스 0.34%가량 하락하는 모습, 원택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용 의료기기 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보톡스, 필러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메디톡스 2% 넘게 빠지는 모습 가져갑니다. 일단 오늘 2차 전지 안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일제히 1%대 하락을 가져가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받아갑니다.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개인주들도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삼천당제약 같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별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NG 관련 협상 소식이 일본과 알래스카 LNG 협상이 관세 협정 과정에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강관주들도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3,145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3,150선을 내려놨습니다. 0.7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하락하는 흐름을 타고 있고요. 802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76%가량 빠지면서 424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2,400억 원가량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고요. 어제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속에 개인이 2,000억 원 넘게 2,9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 속에 개인이 1,5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초반에는 코스피를 끌어올렸고 지금은 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지만 현물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자, 지금 싱크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데 철강, 자동차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역시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관세, 미국과의 협상 타결 이것을 보고 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예측하고 투자에 미리 맥을 오늘 짚어놔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말씀드렸듯이 계속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우리도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일본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일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이 되면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데 갭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또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역시 지금 현대차가 5% 넘게, 기아가 6% 넘게,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부품단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철강도 역시 관세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죠. 이미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철강 업종들도 최근에 계속 올라왔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일본의 미국과의 이 협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관세로 눌려있던 업종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대부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의 조정이 좀 깊은데 자, 증권주가 계속 떨어지긴 하는데 증권주가 계속 떨어질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지가 일단은 증권주들을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증권주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법안 조금 더 강력한 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짝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그걸 또 다 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퓨리오사 AI가 모처럼 만에 테마 이슈로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LG 쪽에 LG 연구원에서 만드는 AI 넥사원에 요게 퓨리오사 AI 칩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주가가 강한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 어떤 생산 라인, 우리나라엔 어떤 업종들이, 어떤 회사들이 생산 라인에 포함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역시 폴더블 관련해서도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세,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도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는 삼성전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오늘 어제 좀 쉬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지 주가 정말 7만 원, 8만 원 갈 수 있을까?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의, 관세 합의가 타결됐다. 이 소식이 어쨌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롤모델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도 일본과의 비교를 하면서 아마 미국이 요구를 하겠죠. 일본이 이만큼 줬는데 한국은 이만큼 안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아마 협상할 가능성이 미국 쪽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일본이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수준은 줘야 미국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이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침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모처럼 만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쏟아냈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상호 관세, 일본에게 부과했던 게 25%,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25%였는데 이것을 15%로 10%포인트를 낮춰줬습니다. 어쨌든 할인을 해줬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자동차 관세도 결국에는 25%에서 15%로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세가 원래 25%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절반을 깎아줬습니다. 12.5%를 부과해줬는데 왜 15%냐? 기존에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갈 때 관세가 기존에 2.5%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5%에 플러스의 2.5%에서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15%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중요합니다. 자동차 우리도 적어도 15% 정도로는 낮춰줘야 우리도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거보다 더 낮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현대차, 기아가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지 우리 정부의 능력이 여기에서 한번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관세를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추게 된다면 12.5%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러면 현대차, 기아 주가 이제 출발하면서 쭉 갈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막 판단을 하겠죠. 현대차가 과연 그런 경쟁력이 있을까? 미국에서 메타 플랜트에서 많이 더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이뤄낸 합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다가 일본이 미국에다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이 액수가 무려 700조가 넘는 수준이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 투자한 5,500억 가운데 90%는 거의 다 미국이 가져가는 이 투자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이득을 보는 투자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반대급부로 미국에 들어가는 미국 차가 일본에 들어갈 때는 무관세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트럭, 쌀 시장도 개방시킬 거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미국 차 무관세로 아마 들여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우리도 쌀이나 아마 소고기 관련해서 시장이 개방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과 LNG 거래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알래스카에서 합작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일본이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아마 비슷한 수준의 협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조선카드입니다. 배를 만들어주고 유지보수해줄 수 있는 카드를 더 포함시킬 텐데 자 이런 걸 포함하면서 관세를 조금 더 낮추는 게 일단은 가장 우리 시장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정부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오늘 관세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을 뽑아봤고요. 또 증권사의 분석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4거래일 만에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네요. 6% 이상 지금 반등을 하면서 22만 원 선 다가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에서는 2분기 영업이 한 3조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와 그리고 뭐 기대 요소 이런 부분이 좀 섞여 있어요. 일단 우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 현대차의 미국에 대한 대미, 그 전기차 판매량이 80% 이상 급감한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북미 시장의 수요가 견조할까에 대한 우려감, 관세 충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감 있는데 또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 GM과 협력 내용이 발표가 될 거고 어쨌든 관세를 이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익을 앞으로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한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21만 원 선 위에서 6% 반등을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5% 동반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만 원 선 위에서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2분기 그래도 여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들이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쪽 중요한데 이 포스코홀딩스 4% 상승 그리고 현대제철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50만 원짜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 철강, 업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익세 이제는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수직 계열화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중 모멘텀을 좀 제시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투자심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5만 원, 5만 원짜리 매수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해서 낸 흐름들이 있었는데 중국 쪽의 공급 과잉 이슈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일본 열형 강판에 대한 반동핀 조사 결과가 나옴으로써 하반기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된다라고 좀 자주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오늘 더 HMM을 좀 일부러 꼽아봤는데요. 영업이익이 좀 반토막 날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내 최대의 해운사 하면 이제 HMM인데 여기 글로벌 물동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량이 성수기가 매년 2분기에서 3분기입니다. 여름방학 시작되면은 3분기와 4분기 소비가 확대가 되는데 이런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요. 성수기가 1분기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입니다. 근데 글로벌 물동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발 미국향
물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14일까지 물동량이 아주 꽁꽁 묶여있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컸고요. 그래서 HM의 이 실적이 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최근 분석이 된 바 있고요. 오늘은 2% 정도 큰 상관없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반등의 흐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24,850원 이런 종목들이 다 관세 리스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대비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설비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이 한 9,062억 원, 영업이익이 2,091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10%가량 줄었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4%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전력 설비 쪽 좋다면서 왜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어닝 쇼크 실망감에 어제 매물이 많이 출회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다시 증권사들이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어제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면서 오늘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전력기기 수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만약에 미국 쪽으로의 관세 부담, 만약에 이것을 해결하더라도 이것에 부담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구매자가 이 관세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AI 수요나 전력망 공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들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리포트가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지금 전력망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을 효율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전력망을 잘 꾸려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정부 정책과 맞닿으면서 한국전력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배전망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좋은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간밤에 미국의 13개 주의 에너지 가격을 주관하는 PJM에서 미국 전력 가격 경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메가와트당 329달러로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22%로 전력망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이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실망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시 좀 힘을 내고 있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포함해서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최대 매출액, 수출액을 찍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변동성, 어제 낙폭이 좀 있었죠. 오늘 되돌리는 일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새롭게 좀 제시하는, 올려서 잡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의 일부분 HD 현대일렉트릭이 떨어진 이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히 비는 AI 그런 정책인데 초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좀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월스트리트 보도 이후에 그 오픈 AI가 오라클과 함께 협력하면서 데이터 센터 추가 확장에 나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흐름 때문에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장중에 5% 이상 다시금 반등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3% 정도 오르면서
48만 2,500원 선 찾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효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입니다. 코리아 그 MSCI 신규 편출, 뭐 편입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중공업이 좀 강력하게 들어올 편입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고요. LS 일렉트릭이 오늘 1% 상승 반등하고 있는데 H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 전력기계 탑3예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수주 잔액이 이 3개사가 더해서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동 쪽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 오늘 반등하네요. 오늘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 5장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음식료 업종에서 또 관심이 가는 회사 종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풀무원이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이슈가 있는데 풀무원에서 만든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8월에 중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1년 정도가 이제 되어가죠. 근데 250만 주를 팔았답니다. 뭐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김밥이 중국인들의 입맛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22만 줄이 팔린 건데 정말 엄청난 숫자로 팔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풀무원 냉동김밥이 제2의 불닭볶음면처럼 해외에서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고요. 누적 판매 금액만 한 5,300만 위안, 102억 원 정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재료가 뭐 건강한 재료를 써서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간편하게 뭐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먹는 이런 냉동 김밥이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게 사실 그닥 맛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중국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잘 팔리고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곧 10월에는 중국의 현지 업체와 OEM 계약을 하면서 판매량을 조금 더 늘리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풀무원의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런 단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법인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풀무원이 1년 전보다 작년보다 340%나 급증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팔리는 김밥이 실적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에 실적이 또 잘 나온다면 한 번 더 주가가 점프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조 불닭볶음면, 이 삼양식품은 여전히 좋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서 여전히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뭐 관세, 미국 쪽에 수출할 때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한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고 이런 것들이 가격 인상으로 관세를 좀 상쇄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좋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북미 쪽에서도 판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량도 지금 늘리고 있다. 밀양 공장도 가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7년 1월 말에는 중국 공장도 가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양식품은 여전히 실적 전망 여전히 높다. 이러면서 뭐 목표 주가 165만 원, 뭐 180만 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주가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냉동김밥이 K푸드 열풍, 새로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되네요. 어제 풀무원이 거의 뭐 16% 넘는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24% 넘는 추가적인 급등세 보이면서 15,58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양 같은 경우에도 냉동김밥 유명하고 냉동 핫도그 유명합니다. 오늘 12% 넘는 급등세인데 우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유명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양은 이미 미국 쪽에서 그 냉동김밥을 알리고 있어요. 여기가 월 생산량이 냉동김밥 기준으로 120만 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양
그런 흐름에서 수출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3,615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지부 앞서서 165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리포트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관세 수출보다는 관세 우려보다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 짙다라고 증권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 250원 주당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료 관련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D-Day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떤 분위기고 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으로 강하게 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특히 일본에서 이번에 협의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게 상호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25%로 지금 부과가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역 협상 진행이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진행입니다. 아직적으로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특히 농수산물이나 서비스 개방 같이 국내에서 반발이 큰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영향을 받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3,200포인트대에 접어들면서 지금 최근에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차익 욕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 지수 내에서 각 섹터마다 이제 순환 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 차원에서 그동안 상승률이 낮았던 섹터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주요 깊게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떻게 관세 협상을 펼쳐 나갈지 그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 눈치 보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 우리가 봐야 할 특징주가 뭐가 있을지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연료 개통 부품 및 실내와 외장 부품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던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차로 분류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대미 수출이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다라고 해도 친환경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친환경 차량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8%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한 6%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 한미 무역 관련된 관세율이 인하가 됐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조금 오른 이후에 조금 횡보하는 그런 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 수준 5,8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를 하나 소개를 해주셨네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네. 알아봤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잡아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실제 기업 탐방 다녀온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가상화폐 담보대출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JP모건은 내년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담보대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가상자산 ETF 보유분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부터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용할 경우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 기술적으로 과제라고 지적했다. JP모건은 8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최근에는 예치금 기반 자체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여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월가도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테슬라가 미국 LA 도심에 충전소와 식당이 결합된 복합 휴게 공간 다이너를 처음으로 열었다. 머스크는 22일 X를 통해 복고풍 인테리어와 대형 스크린을 갖춘 다이너를 공개했다. 테슬라는 일주일 24시간 영업이라며 본격 운영을 알렸다. 80개의 전기차 충전기와 영화 감상, 테슬라 굿즈 판매까지 가능한 이곳은 충전 중 모든 게 가능한 섬을 지향한다.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 등 메뉴는 지역 농장에서 공수한 재료로 만든다고 테슬라는 설명했다. 사이버 트럭 모양의 포장 상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팝콘 서비스까지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테슬라는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확대할 방침이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3,165포인트, 0.14% 코스피 약보합권 수준이고 코스닥은 800선 계속 유지합니다. 0.56%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 외국인이 일단은 오늘 출발하면서 선물은 매수했거든요. 근데 현물에서 코스피 현물에서 매도로 포지션 잡다가 어쨌든 지금 8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오늘 잘 보셔야 되겠고 내일도 어쨌든 만기일 생각을 하면 외국인 수급을 최근에 잘 살펴보셔야 된다.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잡는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의 시장의 분위기 온도를 맞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5%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 0.6%대 상승세. 홍콩 항생지수는 더 상승폭이 큽니다. 0.87%.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2.6%대까지 상승 탄력을 더 높였습니다.
관세 협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관세 협상을 잘해야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이럴 때 좋은 종목 잘 골라내야 되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실적 잘 나오고 알짜배기 그런 기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L 리서치의 박찬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찬윤 대표님, 저희 지난주부터 다시 컴백하셔가지고 지난주에 태웅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태웅 소개해 주실 때 아니 이렇게 오는 걸 가져오시나라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태웅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어요.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금주 들어서만 하더라도 20% 넘게 네, 그러니까요. 올라왔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쉬어가고 있을 때 컴백하고 나서 아무래도 복귀 첫 방송이니만큼 신경 써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게 좀 의미 있게 좀 시장에서 다가온 것 같아서 이번 주 저도 월요일 날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월요일 날 상한가 보내줬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흐름이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용 주가 뭐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어떤 리포트 발행하셨나 찾아보니까 오늘은 MNC 솔루션을 가져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네네. 이러한 종목이죠. 작년 12월경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그쵸, 그쵸. 두산으로부터 2000년도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된 방위 산업, 그러니까 방산 쪽에 방산이죠. 들어가는 네. 부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 면면이 화려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s 넥스원, 그리고 KF21을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까지. 빅4를 다 공급하네요. 빅4를 다 아우르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유압식 이런 시스템과 그리고 구동장치 이쪽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들어가고 있는 부품단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에요. 네네. 현대로템 하면 K2전차가 가장 그쵸? 유명하죠. 네. K2전차의 구동장치, 전기식 구동장치 그리고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포신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게 되는 전기식 구동장치. 아. 그리고 뭐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발연장 들어가게 되는 이런 천궁 쪽에 들어가는 유압식 구동장치 들어가는 쪽이고 에어 컴프레셔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KF2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4사의 핵심적인 전기 구동 시스템, 유압 시스템을 공급하는 핵심 부품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MNC 솔루션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에 상장을 할 때 저도 체크는 해보고 뉴스는 봤지만 그 뒤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쳐다봤었어요. 맞아요. 네, MNC 솔루션을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행하신 7월 17일 날 발행하셨잖아요. MNC 솔루션 리포트를. 네,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발행한 걸 제가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실적 성장세도 너무 좋고 뭐 ROE나 이런 지표들도 너무 좋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객사가 우리나라 빅4 방산업체들이고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상장할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작년 말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사가 약간은 묻혔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조방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올 상반기의 주도주 그 안에서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방산 쪽이잖아요. 그쵸. 네네. 방산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대형 방산 4사의 모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쪽이고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사실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200억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올해 추정이 되는 예상 매출은 4천억이 훌쩍 넘어갈 거라고 지금 그래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탑라인 자체가
지난 한 3년간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ROE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26%에 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탄탄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그로스가 터지고 있는 성장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재평가되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랐는데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더 있느냐? 네.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뒤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주 구성을 보면요 되게 심플해요. 주주가 SPC 그러니까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죠. PE 쪽에서 이제 이런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지분량만 무려 73.78%, 74%에 네네네. 달합니다. 4분의 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대주주나 이런 쪽에서는 보통 이제 보호유수 거는 것 자체가 못해도 2년에서 3년을 걸어요. 네네. 근데 보호유수가 1년이에요. 아. 여기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얼마 안 생각을 합니다.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오히려 얼마 안 남았을 때 오히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버행이 아니라. 네. 왜? 70 거의 한 4분의 3에 달하는 물량이니까 이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매각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보도들 거죠. 저도 좀 기사들 찾아보니까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소시어스피어랑 지금 웰투시 인베스트먼트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분을 한 74%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매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왜냐면 되게 알짜 기업이잖아요. 네. 방산 쪽에서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 상황이고 일단은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강력한 트리거가 될 네.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보면 작년 12월 16일 날 상장이 되었고 네네. 1년 보호에서 마감이 되는 시점 자체가 올해 12월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왜? 그쵸. 매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지만 지금 매출액이 4천억이 넘어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금 25%가 훌쩍 넘어가는 26%에 달하는 이러한 기업이 추가적으로 내년도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 그만큼 수주 잔량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만큼 지금 알짜배기 기업을 어디가 가져갈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뭐 하나를 비롯해서 국내 이런 방산 사사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라면 사실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전차나 그냥 K9 자주포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말 그대로 구동장치, 현가장치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게 되는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올해 5월 말에 네. 지금 그 공시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이집트와 그 폴란드양으로 이집트와 그 폴란드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 K9 자주포 부품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에 네네네. 대한 직수출 계약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쪽에 납품을 하던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5월 26일 날 이집트와 폴란드양에 들어가게 되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선회장치, 장전장치, 서스펜션 기능의 현수장치 이 세 개의 핵심 부품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단순히 검사 장비만 납품하고 끝이 아니에요. 네.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 기술을 이전해 준 다음에 우리가 MRO라고 하죠. 유지 관리 보수해 주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텐 같은 핵심적인 1차 벤더에서 네. 직수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수출을 하게 다이렉트로. 되고 다이렉트로 직수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 이런 없던 매출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익성 자체가 올해 지금 영업이익률 약 얼마 나오네요? 15%. 15%? 네, 4천억에 15% 하면 한 600억 되거든요. 네네. 근데 FN가이드 추정치는 그거보다는 살짝 낮아요. 500억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0억대 후반 얘기를 하는데 조심스럽게 600억대 이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측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15%지만 직수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 내후년 갈수록 이런 것들이 20% 이상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올라가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각에 대한 흥행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너무 막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흠을 찾아보려고 막 리포트도 자세히 읽어보고 기사들도 막 찾아봤는데
뭐 흔한 말로 뭐 나쁠 게 별로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은 만약 직수출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마진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해주신 뭐 유압식 구동 장치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방산 무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과 계약을 한 것이라면 이 현대로템 K2 전차에 어떤 부분,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포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포신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서스펜션 자체가 유압식으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압식을 넘어서 전기식으로 구동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전기식 구동 장치와 유압식 구동 장치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이 단순 부품뿐만이 아니라 모듈 형태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마진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네네. K9 자주포가 가장 핵심적인 수출 그쵸? 품목이잖아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루마니아나 호주나 이런 쪽에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게 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차 이렇게 돌아가지만 네. 돌아가는 거에 더해서 그 포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각도를 맞춰야 각도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편각 사각 제가 군대 있을 때 포병이 네. 나와서 아, 그러세요? 편각 사각 맞추면서 이렇게 포신이 이렇게 움직이게 브라보, 되는데 찰리. 그렇죠. 네. 저 참고로 알파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전기식 구동 장치 같이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네요. 부분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K9 자주포가 포를 쏴야 되잖아요. 포탄을 쏴야 되는데 포탄을 쏠 때 어디로 쏘나요? 포신을 통해서 쏘는 거죠. 그쵸. 포신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핵심적인 그 원천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직수출까지는 정말 가기 힘들겠죠. 두산으로부터 이제 2020년에 물적 분할됐는데 그 이전부터 탄탄하게 기술력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물적 분할이 되었고 네네. 지금은 이제 PE 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경영권 자체가 넘어가 있지만 결국 이런 쪽이 매각이 되겠죠. 어디로 매각이 될까? 그렇게 본다면 뭐 두산, 뭐 한화 이런 대표적인 이런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하려고 수직 계열화 하려고 지금 있는 방산 업체들이 다시 인수할 수도 있는 가능성, 뭐 조심스럽게 아직 뭐 확정된 건 그렇죠. 아니고 나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한화가 그냥 다시 하나나 두산이 다시 가져와서 자기들의 무기를 만들 때 그냥 다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 우리나라 빅4 업체들에는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흠을 찾아 좀 봐야겠습니다. 해외 네. 쪽에 혹시 수출하는 직접적으로 해외 방산 업체들은 혹시 없나요?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 네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원천 기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밀 유지나 그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방산이다 보니까 제약이 걸리는 부분 안보와 자체가 있을 관련돼 수밖에 있는 없죠. 거고. 국가 안보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출 물꼬가 올해 지금 보시면 5월 26일 날 있었던 이집트 폴란드양 K9 자주포.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들어가게 되는 선회, 장전, 그리고 이런 현수장치 세계적인 핵심 부품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를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K2PL 전차를 수출을 하면서 네. 기술 이전까지도 이번에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마찬가지 들어가게 되는 K9 자주포 핵심적인 부품을 직접 납품하는 쪽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리포트에 분야별 고객사행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거의 국내 고객사 그리고 네. 해외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방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스트로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들 뭐 이런 네.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다수 이렇게 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한 부분이고 직수출까지는 바로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K9 자주포 이런 핵심적인 부품을 직접 수출하면서 그에 따른 레퍼런스를 쌓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계약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가려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수출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부분도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쪽으로 직접 이제 해외 방산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뉴스 플로어나 이 공시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뭐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엮여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부랑 우리나라 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식으로 네. 협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빅4의 방산 업체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집트나 폴란드 쪽으로의 이제 직수출 이 계획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캐파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계약도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걸로 캐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 시설은 가지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주 형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그래요? 되더라고요. 외주 형태로 진행이 되고 사측에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는 지금 현 시점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나 추가적으로 늘어난 물량을 네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직수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캐파, 투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이런 계속해서 매출 늘어나고 뭐 캐파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응이 가능하겠냐, 뭐 캐파 지금 현 시점은 캐파로서 대응이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은요? 자금 자체는 충분히 있는 걸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 그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1분기 말 기준으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네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서도 지금 현재 대응하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 자체를 저도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안에 보시면요 지난 수년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꾸준히 그러니까요. 네. 흑자 내가지고 돈 벌어놓고 있고 유보금 쌓여 있고 유보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에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외주를 주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러한 기업이 캐파 투자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말 그대로 수주 잔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시장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익단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 22년도에 82억에서 지금 올해 지금 FN가이드 추정치가 574억인데 네. 지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600억 이상이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현재 순현금으로 꽂히는 이런 구조이고 그만큼 지금 ROE가 저만큼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자본 규모 자체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만큼은 수익성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현 시점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부분과 즉 직수출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품사로서 저평가되어 네네. 있던 방산 쪽이 국내 뭐 국방부나 조달청 이런 쪽에만 납품을 하다가 해외 수출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말 그대로 수익성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ROE가 그래서 저렇게 높군요. 외주 쪽을 주면서 자본 자체가 분모 자체가 작으니까 ROE가 좀 높게 그렇게 나오는 나타날 수 경향이 있네요. 뭐 만약에 뭐 직접 생산 시설을 만약에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게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 수준도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또 연기금 매수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상장하고 나서도 이 연기금이 M&C 솔루션은 잘 보고 있었나 봐요.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수주 그러니까 그 기간 수요 예측이나 그리고 상장을 했었을 때 이 흥행에는 실패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때 계엄 막 이런 때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방산주가 오히려 그때 기억 더듬어 보시면 계엄하고 나서 방산주가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엄청 떨어졌었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게 12월 16일에 상장을 했어요. 예. 타이밍이 참 공교롭죠. 근데 이제 생각을 뭐 우리나라 원전도 그랬지만 방사는 이런 수입 주체는 어디일까요? 해외 각국의 정부죠. 네, 정부니까. 정부 대 정부로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외교 채널이 막히면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방산도 수출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실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사할 수 있는 이런 상대방이나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그 외교 주체 이런 부분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보시면 숫자로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그 존재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큰 조정도 없이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제 저도 가장 궁금한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작년 연말에 상장하고 나서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엄청난 급등으로 막 간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는 식의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과연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인 거죠.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한 1조 7천억 전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딱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순익당까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현 시점에서 대략 한 순익당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억 전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억이면 지금 1조 7천억이니까 네. 대략 한 34배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비싼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현대 로템이나 이러한 종목들도 보시면 대략 한 25배 전후 한 30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최근에 뭐 이런 추정치 상향으로 인해서 한 25배 전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한 34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거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년도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업사이드 플러스 매각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으로 직수출을 통한 ROE 개선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수 방산 기업들, 뭐 레이션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앞서 우리가 체크했었던 이런 그 노스트록 그룹 뭐 이런 부분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산 같은 경우가 PR 자체가 최근에 이제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한 470불에서 1,800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네네. PR 70배가 넘어갔거든요. 아. 그러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서 한 50배 막 이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우리나라 뭐 25배, 30배 뭐 이 정도 자체가 과히 엄청나게 비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존에는 한 15배, 10배 국내 조달청에 국방부가 납부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수출하면서 PER 자체가 현재 20배 때까지 쭉 올라오는 부분이고 가성비 효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국방비 증액과 맞물려 가지고 수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네네네.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해외 유수 기업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30배 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PER 기준으로 34배이지만 내년 포워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30배 언더로 뚝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업사이드 트레이딩 바이 측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NC 솔루션 방산주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종목을 발굴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재밌게 들었고 회사 자체도 탄탄하고 시장 자체도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 또 매각 이슈라는 게 또 이벤트 같은 것들이 또 네. 하나 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천억 달러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원인, 트럼프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관련 일본 미국과 주 조인트 벤처 설립 언급, 가스관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자, 일본과 지금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고요.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협상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결국 미국이 원하는 미국 자동차와 쌀을 일본에 팔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일본과 굉장히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나 쌀을 내줘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본하고 굉장히 연이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과연 일본보다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이 뭐 방위비 분담을 더욱 하던 뭘 하던 간에 품목별 관세를 낮춰주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뭐 원하는 걸 뭐 다 해주고 무슨 뭐 미군 주둔이 그 철수가 조금 되고 나머지를 방위비를 올리고 뭘 해줘도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죠. 이게 협상이 자체가 협상이 아니죠. 그냥 이게 약간 통보입니다. 통보. 그렇죠? 미국의 통보예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둘 중에 선택인데 안 받아들이면 그냥 미국하고 끝나겠다는 건데 미국하고 끝내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일 뿐일 텐데 우리나라도 결국 비슷한 선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쌀 내주고 자동차 내주고 받아들이고 방위비도 올리고 근데 품목별 관세 그렇다고 막 깎아주지도 않는 선에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이득을 취할 건 취해야겠죠. 우리도 만약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참여해서 이득을 낼 수 있다면 이득을 낼 수밖에 없는, 뭐 우리가 우위에 서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낼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시작점 자체가 그렇죠. 우리는 관세를 안 물고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체결된 가운데 관세를 물게 생겼으니 처음부터 진 것입니다. 뭐 진 거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산업에 많은 피해를 일단 볼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다우랑 S&P 500은 올랐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자, 다우의 암젠 3.32가 올랐고요. 머크 2.90, 존스앤존슨. 자, 지금 프록터 갬블까지.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의약품 회사 아니면 생활용품 회사가 올라가 있죠. 홈디포, 나이키, 캐터필러, 트라블러스, 컴퍼니스까지. 자, 위에 매그니피센트 7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엔비디아도 없고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업체들이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IT 종목들이 약한 것을 다우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은 지금 하락을 했죠. 나스닥도 지금 29,900선이 일단 일탈됐고요. 자, 파카, 그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스타벅스, 자, 바이오젠까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지금 IT가 아예 없습니다. IT가 시놉시스 5위에 가야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암젠이고 GE 헬스케어고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죠. 크래프트 하인즈 같은 케찹 회사라던가 지금 바이오젠, 암젠, 지금 BT 다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스타벅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에서도 다우에서 마찬가지로 IT 종목이 약했다는 것을 지금 포착할 수가 있어요. 자, S&P 500입니다. S&P 500의 대표주들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마이너스가 났죠. 그리고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까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이렇게 가장 약했죠. 지금 가장 요즘에 핫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지금 타격이 일어났다는 게 다우, 나스닥, S&P 500의 일관적인 지금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일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자, 지금 올라온 게 지금 6개만 플러스죠. 6개만 플러스고 인텔부터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플러스 기록한 것 중에 온세미컨덕터만 3%대, 마이크로칩 1.91이고 나머지는 다 0점대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은 약했고요. 이 바이오주,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이유는 아마 스타게이트가 흔들려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주는 암젠입니다. 암젠, 바이오젠, 미국의 이 바이오 씬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다 상위에 올라와 있었죠. 자, 암젠이 지금 다시 $300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작년 7월 달에 $336라는 역사상 최고가를 세웠고요. 암젠도 정말 꾸준히 오르는 종목이죠. 16년도부터 지금 꾸준히 10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이게 $100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300니까요. 3배가 올랐습니다. 자, 암젠이 지난달에 암젠의 비만 신약이죠. 왜냐하면 그 일라일이랑 노보노디스크가 이 씬에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암젠도 후발주로 이 비만 신약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신약이 쉬운 게 아닌 게 이 위장 부작용과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임상시험에서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지금 메스카온과 구토 같은 위장 문제, 그러니까 이 체중 감량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인데 여기서 이탈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물론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그 만든 것도 그 후기 읽어보면 메스꺼고 구토가 일어난다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맛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살을 뺀다기보다.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게 살을 빼는 약은 아니에요. 근데 막 비만약, 다이어트 치료제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니까 그런 건데 입맛과 식욕을 떨어뜨려서 못 먹게 만드는 거다. 적게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암젠의 비만 신약은 임상 시험에서 이탈, 그러니까 먹기를 중단해 버렸어요. 너무 심해서. 메스꺼움과 구토가 너무 심해서 약을 아예 못 먹는 상태.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암젠은 지금 후발주자로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암젠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탄탄해서 그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7월 달에 다시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300를 지금 안착을 다시 시켜놨습니다. 암젠의 저력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증시입니다.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만 약세네요. 니케이랑 지금 대만은 1%대, 2%대, 니케이는 특히 3%대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동안 코스피가 조금 우위에 있었는데 오늘 일본이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무려 13%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군요. 저런 하루에 도요타가 저 정도 오르는 거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렇죠? 도요타가 13% 가까이 급등합니다. 엄청난 급등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니도 지금 4.3이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을 봐야겠죠. 소프트뱅크 그룹도 1.5이 오릅니다. 자, 뭐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가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하고 그 오픈AI의 샘 알트먼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사자들에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오늘 도요타 자동차의 급등이 지금 눈에 띕니다. 자, 우리나라 현기차도 저렇게 오르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대만 각권도 1.06 오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만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이 TSMC가 0.88 오르고요. 자, 그다음에 미디어텍도 1.05 오르고요. AS 테크놀로지도 1.99. 자, 오늘 이 씨는 또 좋군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스타게이트의 어떤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우에는 IT 종목들이 다 안 좋았는데 오늘 대만 증시는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라인들 아주 좋습니다. 대만, 일본은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어요. 코스피 0.12, 코스닥 0.47입니다. 뭐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670억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2,300억 팔았지만 그 전날 9,800억, 1조를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의 순매수 스탠스는 아주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도 현기차가 오르네요. 자, 이 지금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있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 자동차와 이 도요타 자동차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물론 도요타 자동차는 1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조금 그거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되면 추격하게 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시가총액이 또 붙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구의 그 대결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롭게 지금 떠오른 종목으로서 5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현대차는 5위 안은 당연히 현대차의 자리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계속 도전을 받고 있네요. 네이버, 카카오가 도전을 해서 현대차를 꺾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자, 현대차 뭐 자존심을 따질 건 아니고 일단 올라가야죠. 5.81 오르고요. 지금 기아도 6.24 오릅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9위의 삼천당 제약이군요. 지금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 얘기 나온 건가요?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잖아요. 삼천단제약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상한가에 진입을 하여 바로 휴재를 제치고 9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케어젠이 어제 강세였는데 오늘 또 케어젠이 강세입니다. 지금 뭐 BT가 미국에서 강세여서 강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에서도 암젠, 바이오젠이 강했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보니까 삼천단제약, 케어젠, ABL 바이오 이런 바이오주들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자, 강관업체, 남북러 가스관 사업 이런 순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까 볼 때만 해도 그 사이에 자동차 대표주가 그 득세를 해서 자동차 대표주가 지금 2위로 올라왔네요. 기아, 현대차, HL 만도, 현대이아,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KG 모빌리티까지 자동차 완성업체부터 자동차 부품주까지 초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관업체의 강세 이것을 지금 꺾진 못했네요. 여기서 지금 이렘이라는 업체가 물론 1,000원짜리긴 하지만 20% 오르고 있고요. 하이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이 철강주긴 철강주인데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없어요. 그렇죠? 이 가스관, 파이프에 관련된 업체가 많다는 거. 이 중에 넥스틸을 보겠습니다. 15,140원인데요. 6.6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이 업체는 지금 2025년도에 17,000원이라는 벽이 항상 고점이 밀리는 이 벽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쭉쭉 밀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 지금 얘기는 그것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의 알래스카 LNG 합작법인 결정. 요 소식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가스관 업체들이 강세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에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게 무려 1,300km라고 합니다. 저 가스관을 1,300km를 끌고 온 다음에 LNG 액화를 시켜갖고 배에다 LNG선에다 싣고 날르는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이 참여가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오면서 조인트 벤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가 지금 서 있고요. 한국 대표는 뒤에서 우리도 하나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형 게이터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스타게이트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죠. 이 스타게이트가 약간 삐그덕거린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LNG 알래스카 요 게이트는 지금 이제 출발점에서 굉장히 지금 희망적인 부분으로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한 줄 매드평을 써봤습니다. 스타게이트는 삐그덕, 알래스카 게이트는 스무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노동의 보상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월급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아무리 일해도 통장에 남는 건 늘 0원.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산이 늘지 않는 시대. 그 이유가 단순히 소비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처한 소득 구조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 임금은 오프. 명목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도 같이 오르니 실질 소득은 제자리. 지갑에 들어오는 숫자는 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 건데요. 버는 만큼 쓴다는 말, 이제는 버는 족족 모자란다는 말로 바뀌었죠. 두 번째, 고정 지출은 온. 과거엔 월세,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이 전체 소득의 일부였다면 지금은 고정 지출이 소득의 반을 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일수록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감각이 강해졌죠. 돈을 써야만 일상이 유지되는 구조. 절약은 사라지고 생존 비용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자산소득의 불균형. 노동소득은 제자리인데 자산소득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구조보다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자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세상.
이른바 움직여야 버는 사람과 가만히 있어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온앤오프 스위치만큼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질소득은 정체되고 고정지출은 늘어나며 자산소득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구조. 그래서 지금 노동보상 스위치는 오프. 일을 해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일은 많은데 일자리는 왜 줄어드는지 살펴봅니다. 사람 대신 일을 해내는 AI.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일자리 격차의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필리핀 관세협정에 이어 일본까지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세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협상을 위한 방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0.22%가량 현재 시간 하락하면서 3,164원 선을 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52%가량 하락하면서 8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18%가량 하락한 427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강하게 오전 장부터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도 다시금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점, 어제 순매도에서 오늘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개인의 순매도로 지수가 하락을 키우고 있고요. 개인이 3,800억 원가량 강하게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 속에 개인이 1,7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도 특징적입니다. 1,37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미국과 관세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379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체크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25%의 상호관세에서 앞으로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15%의 관세율은 현재 공표된 상호관세율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미국 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동차와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역 문호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과 미국 간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km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거버넌스 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관세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가 6%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2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가운데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3,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NG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동양철관이 10%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1,945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주가도 17% 넘게 급등하면서 5,2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도우인시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도우인시스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글로벌 세트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초박형 강화유리 전문 기업인데요.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강화유리를 출시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Z 폴더 스마트폰과 구글 샤오미 등의 해당 소재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785대 1의 경쟁률로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인 32,000원으로 확정되었고요. 일반 청약에서는 664대 1의 경쟁률로 3조 7천억 원가량의 증거금이 모인 바 있습니다. 오늘 도우인시스 주가는 개장 직후 최고 공모가의 1.8배 수준까지 오른 5만 9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0% 넘게 오르고 있고요. 47,850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들 오늘은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nem텍이 이달 들어 70% 넘게 급등했지만요.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8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BH 주가도 오늘 3%가량 하락합니다. 어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16,0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조 넘게 사들였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외인의 삼성전자 비중이 지분율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수급적으로 유리한 주가 환경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다만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동안 26조 원가량을 팔아치우면서 집중 매도한 바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이에 현재 외국인의 지분 비중이 과도하게 축소된 만큼 지분율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도 의미 있는 저점 영역에서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의 주가 가격 차도 역사적인 하단 수준까지 하락했기에 하반기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장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0.3%가량 소폭 하락합니다. 65,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5%가량 하락합니다. 26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관세 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 만큼 실적 그리고 관세에 시장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분석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우리의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7만 전자 회복은 가능할 건가? 요거에 대해서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3년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SK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마음 쓰린 투자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뭐 한국의 네. 대표적인 시총 1위 기업이고 시총이면 안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뭐 근데 시총은 뭐 제 생각엔 내년이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계속 주가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뭐 하락했다가 뭐 횡보했다가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자사주 10조를 발표하고 분기당 3조를 집어넣겠다면서 그날 5만 원 밑으로 49,9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자사주 매입을 기점으로 다시 주가가 좀 이렇게 5만 원대 올라섰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주가가 이제 5만 전자를 갖다가 왔다 갔다 5만 전자도 뭐 지탱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6만 전자로 올라서더니 뭐 지금은 이제 뭐 6만 전자는 뭐 당연시 여기고 뭐 7만 전자는 가능하냐 7만 전자를 돌파하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화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서 그 앞으로 이제 주가의 전망도 이제 같이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좀 구겼을 만한 그런 이슈가 그렇죠. 지속적으로 예. 있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재테크에 실패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딱 나눠봤을 때 어쨌든 신정부 들어서 삼성전자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점을 우리가 좀 파헤쳐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도대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전지에 안착했느냐라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같은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뭐 삼성전자 시총 1위고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이긴 한데 아니 시총 2위 기업이 이렇게 치솟았으니까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같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 네. 이걸 이제 증권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키 맞추기. 왜냐면 같은 업종에서 같은 PBR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이면 1등 기업이 더 높은 PR을 받아야 되고 2등 기업은 그보다 낮게 받는 것이 이제 뭐 주식시장의 뭐 정통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 키 맞추기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6만 전자가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 사실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년 전부터 그러니까 23년도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85%, 연간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절반이 40%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반도체 1등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러면 같은 키 맞추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85% 수익률을 거뒀다면 삼성전자 역시 85%가 아니어도 60%, 70%가 가야 되는데 절반이 40% 그쳤으니까 굳이 키 맞추기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맞추려고 했다? 별로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은 떨어지고 그다음 어떤 그 추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재명 정부에다가 방점을 찍는다면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381-3을 개정을 해서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 주주들을 위해서도 충실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충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상법 개정을 하겠다. 근데 이전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이제 그 통과시킨 상법 개정을 갖다가 비토올랐어요. 비토올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비토를 놓을 사람이 없고 그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이 확실해지고 실제로 이제 입법화됐죠. 이런 어떤 맥락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코너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26조 한 20몇 개월의 기간 동안 26조 달러를 삼성전자를 순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외국인들이 태세전환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안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다. 결국 상법 개정안으로 너무나도 지나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여지가 생겼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을 좀 더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드물다고 보고 외국인들은 특히 미국에서 이제 펀드를 사면은 펀드를 샀을 때 펀드 매니저들이 대표적으로 한국의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그럼 한국에 떠오르는 종목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지난 92년 이후로 D램에서 1등을 갖다가 구가한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각인, 거기에 따른 이력 효과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주식을 샀는데 무슨 주식을 살 것이냐?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삼성전자를 고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또 다른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다루는 펀드 규제는 우리나라의 펀드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00억, 200억을 한다면 외국인들 1000억, 1조, 10조를 다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번 펀드를 사서 들어갔으면은 이 펀드의 규모에 따라서 해당 회사의 시총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시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시총 규모가 1조, 2조다. 그러면 갑자기 펀드를 2천억, 3천억 집어넣으면 10%, 20% 뛰겠죠. 이러면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총 규모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시총 규모에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이 아닙니까? 지금 6만 전자 돌파했으니까 400조가 넘게 되는데 400조 정도면 외국인들이 1000억, 2000억을 집어넣어도 나중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근데 그보다 낮은 기업들은 사실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시총 규모가 뭐 10조, 20조는 사실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삼성전자의 장점도 있었고 이래서 이제 장점이 배경으로 있다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상법 개정안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는 진짜 한국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맥락으로 삼성전자 들어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저평가 골짜기에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K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담다 보니까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네. 담았다 이렇게 좀 들려집니다. 그럼 그건 이제 그렇고 삼성전자 본연으로 가서 사실 본업을 잘 해야지 더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HBM 제품을 엔비디아에 빨리 공급해서 실적 데이터를 얻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긍정적인 전망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7만 전자, 8만 전자 되려고 하면은 그리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그 굴욕을 맛본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가 고가의 엔비디아 칩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가의 엔비디아 칩이라면 이제 H100, 호퍼 100, 200에도 납품을 하고 지금 이제 블랙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블랙엘에다가 그 연산작용을 같이 붙는 GB 여기에다가 이제 HBM 납품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작년 5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사업부장이었던 경기현 대표를 경질시키면서까지 HBM에 대해서 이제 규칙사를 물었거든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1년하고도 14개월을 지냈죠. HBM을 여전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삼성전자 급기야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HBM3를 건너뛰고 HBM4를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여러 언론사나 또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호응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인데 중학교 1학년 수학 1, 2학년 과정을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하니까 집에서 야 이렇게까지 수학을 못하면 조만간 3년 지나면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그때 수학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대학을 갔다가 좋은 대학 못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해진 궤적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학교 과정 포기할게. 근데 고등학교 과정부터 우리가 뛰어들게. 이거를 저는 수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지난주에 받아들인 증권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이 소용을 받아들였어요. 골드만삭스에는 삼성전자 얘기는 없어요. 삼성전자 얘기는 없고 SK하이닉스의 이제 매수였는데 원래 그 포지션이 매수였는데 갑자기 중립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HBM이 26년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천하가 되겠지만 27년이 됐을 때는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라는 게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열심히 생산하는데 누군가가 뛰어든다는 얘기죠. 누군가 뛰어들어서 공급 과잉을 일으킬 만한 존재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3를 건너뛰고 HBM4로 가겠다는 삼성전자의 발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년도에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26년까지는 SK하이닉스의 골드만삭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60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27년부터는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온 날 장중에 거의 10% 육박할 정도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고 아직도 사실은 그 후유증을 못 벗어났고 내일 이제 호실적으로 예상되는데 호실적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TSMC가 월별로 실적을 발표하는데 TSMC 고객은 많아요. 뭐 이제 애플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TSMC 역시 중요한 고객은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네. 그런 관점에서 TSMC의 그 매출 현황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같이 짜게 되는 SK하이닉스의 내일 실적도 호실적이 나올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 한 주 만에 잊어먹고는 다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좀 이상한 행동이긴 한데 어쨌건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간다면 삼성전자 HBM4에 납품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IBK 이제 그 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고가의 엔비디아 칩에 납품을 못했는데 저가, 그러니까 H20이죠. H20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H20을 젠슨왕은 이제 중국에 납품하려고 스펙을 낮췄거든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정부가 초험과는 다르게 그걸 갖다 납품 못하겠다 했다가 다시 납품을 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기존에 엔비디아가 H20에 짜게 되는 HBM을 삼성전자가 갖다 썼는데 그 IBK 증권의 리포트는 뭐냐면 바꿨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로. 그러면 삼성전자 그나마 이제 H20에 납품했었던 것까지 SK하이닉스에 뺏겼으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의 HBM 실력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그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좀 떨어뜨렸는데 예, 예. 지금 그거는 27년도에 그 HBM4를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질 거라는 그렇죠. 의중이 반영이 예, 되어 예. 있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고품질 반도체 관련 그런 부분을 납품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 예. 지금 중국 쪽에 조금 더 저렴한 H20 공급도 SK하이닉스한테 좀 밀려가지고 예. 지금 7만 전자 그럼 넘기기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그렇죠. 예,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외국계 증권사가 약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쥐고 흔드는 그런 느낌들은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흔들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1년이 좀 안 됐지만 10개월 전에 9월 작년 추석날 추석날 사실은 그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 외국 증권사지만 보고서를 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추석날 굳이 그 리포트 왜 낸지 알 수 없는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가치를 갖다가 매수해서 중립해서 심지어 매도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하향 리포트를 내는 바람에 연휴가 끝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리니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뭐 심지어 리포트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윈터 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더 퍼포먼으로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니까 모건 스탠리가 정정 리포트를 냈어요. 저는 이제 기자를 20년 동안 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황당한 이제 기사를 썼으면 그 기자는 이제 그 심할서를 쓰고 해당 회사에서는 출입처를 배제당합니다. 왜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고 틀린 얘기를 갖다 전망을 갖다 아무리 기사지만 쓰면은 결국 회사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출입처에서 배제시키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 당사자는 2번이나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2달 지나자마자 정정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요지는 똑같습니다. 그때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뛰어든다는 걸 맥락으로 이제 그때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번에도 27년도에 지금 못하지만 27년도에 이제 참여할 것이다. 하면 좋죠, 저도. 이게 삼성전자 아직도 주주가 뭐 200만 정도 아마 있을 텐데 참여하면 저도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와닿습니까? 와닿지가 않죠. 골드만삭스는 왜 그런 전망을 받아들이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발표를 하지만 당사자고 그 증권사도 그렇게 수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건 스탠리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사실은 불발탄에 그칠 공산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제 전망입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성장에 대한 지속성, 주가 반등에 대한 지속성 이건 좀 리스키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자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68,000원까지 오르고 오늘 65,800원까지 지금 그 자리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7만 전자까지 넘어가려고 노리는 거는 결국 상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역으로 이 주주 뭐 친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저변이 결국 다시 후퇴하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결국 상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향후 그러면 7만 전자, 8만 전자를 대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 하나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 삼성전자 스스로의 어떤 자성과 그 미국식의 경영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애플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 그때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전격적으로 물론 이제 임원이긴 했지만 이제 임원이고 자기의 차세대 CEO로 이제 키우고 있던 팀 쿡을 갖다가 CEO로 이제 앉힙니다. 그때 이제 많은 시장에서는 아니 카리스마 넘치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물러났는데 그 엄청난 제국인 애플의 그 제국인 그 애플을 갖다가 팀 쿡이 누구야? 이거 잘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그 팀 쿡의 그 애플은 어떻게 됐느냐? 주가만 보면은 시총이 12배가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로 치면은 10년 만에 300조였던 기업이 3,000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날 이건희 회장이 신흥경사 쓰러진 다음 날부터 사실은 삼성전자 실질적인 총수로서 정권을 행사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삼성전자 주가나 매출은 지지부진하고 아까 말했던 심지어 주가는 너무 내려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전문 경영인한테 정권을 맡기고 분기마다 혹은 3년마다 사실 전문 경영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식 경영 방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HBM 같은 그런 아주 뼈아픈
실패는 없이 국민의 삼성전자로서 그 지구촌의 삼성전자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무엇이냐? 거버넌스 이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용하면은 삼성전자가 7만 전자 물론이고 진짜 앉아서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도 될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나 LG나 우리나라 굴지의 이제 재벌들도 다 이런 미국식 경영을 받아들인다면 코스피 5천이 문제겠습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해소되는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우진 대표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년 넘는 기자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래서 투자 여러분 하실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슈를 좀 제대로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좀 예, 도움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진 타키온 뉴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앞서서 얘기 들으셨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지션으로 저희가 반도체로 수익을 내고 전략을 짜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봐야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얘기 들으셨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좋은 우주의 기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느낌인데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히 해소됐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플립 7이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100만 대 사전 판매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삼성이 이제 좀 달라졌나? 라고 느끼고 계시죠. 3분기, 지난 분기에 2분기에 실적 바닥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란 기대, 여기에 엔비디아의 H20 중국 수출,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수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계속 연말까지 이런 기대감, 과거에는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부터 제가 요 수급표를 딱 보니까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외국인이 그전까지는 SK하이닉스를 계속 샀거든요. 근데 6월 27일 기점으로 하면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샀고 반면에 그대로 개인들은 SK하이닉스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것이 연기금도 그와 비슷한 타이밍에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묘하게 수급의 방향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제발 퀄 테스트만 통과하자. 이것만 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7만 원, 8만 원, 9만 원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중요한 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나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너무나 좋지 않은 이 리포트를 냈잖아요. 골드만삭스 근데 잘 봐라. 잘 봐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할 텐데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겁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9조가 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7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불과 3달 만에 지금 9조, 뭐 더 나오면 10조 금방까지도 나온다. 뭐 이런 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왜 좋냐? 지금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샘 올트먼 만났어요. 근데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하면서 샘 올트먼이 올해 연말까지 GPU 100만 개를 가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BM
당연히 더 필요하겠죠.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년에 GPU의 수요, HBM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쟁이 펼쳐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에 들어갈 HBM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이번에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리포트, 과거에 작년 9월에 모건 스탠리가 9월 이 추석 연휴에다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그런 걸 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때가 딱 이때였어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딱 이때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작년 4월부터 이제 HBM의 매출이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리포트 발행하고 나서 주가 30만 원 갔습니다. 지금 봤을 때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야금야금 잘 얻어서 8만 전자, 9만 전자를 즐기고 그리고 나서 그 수익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런 SK하이닉스를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가서 SK하이닉스 또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세 중요하고 실적 중요한데 우리 앞에 테슬라, 알파벳 그리고 SK 하이닉스 네, 실적 그렇죠. 앞두고 있습니다. 꼭 주목하세요. 네, 내일은 현대차 실적도 나와요. 네. 근데 실적 많은 것들 저희 준비해서 내일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